안녕하세요. 김다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어미 처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연기 영상을 모니터링을 이제 하는데 나는 연기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계속 어미는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고 또 어디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는 상황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작게 내서도 대사를 쳐보기도 하고 떨어지는 어미를 막 끌어올리려고 힘을 줘서도 해보고 목소리를 낮게 내서도 해보고 대사의 끊어읽기를 다시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연기학원들의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서 막 하라는 대로 다 해봤을 거예요. 연기가 바뀌던가요? 제가 이제 위에서 언급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렸을 때 해열제를 먹는 것처럼 긴급 처방 방법이에요. 긴급 처방 방법인 거지 감기에 안 걸리는 체질로 바꾸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요, 긴급 처방이 아닌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미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연습을 해야지 문제가 반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긴급 처방 방법만 찾게 된다면 새로운 대사를 받았을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멘붕에 빠질 거예요. 왜냐면 어떤 대사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대사를 받으면 또 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특히 연기할 때 너 어미 떨어진다 라는 코멘트를 많이 받았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눈여겨서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연기 선생님이 학생한테 너 왜 이렇게 어미가 떨어지니? 어미 좀 올려봐 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떨어졌다 이꼴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말이 떨어졌다 올려야 된다 라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막 그게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세요. 대사를 이렇게 해봐 라고. 그러면 또 문제는 그 말투랑 선생님의 그 말의 음을 따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막 난리가 납니다. 서로 대사를 하고 있는 건지 뭐 뮤지컬 노래 가사 음을 맞추고 있는 건지 이런 수준으로 가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 제가 어미가 떨어지는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신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본인은 무슨 말인지 안다고 하지만 대사, 즉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어미가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어림짐작해서 말하는 거죠. 이건 분석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말의 의도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미가 떨어지는 경우, 이쪽은 이제 표현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의도도 알고 표현도 잘 되는데 그래서 했는데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어미가 불명확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말끝을 흐리거나 자신감이 너무 부족해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말이 안 들리는 경우, 그런 분들은 일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그런 습관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만 하면, 대사만 하면 어미가 떨어지는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평소에 내가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자, 1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대사를 잘못 분석해서 의도를 명확하게 몰라서 어미가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말의 의도부터 제대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말 중에서 혼잣말 혹은 어떤 내레이션을 연습하는 경우는 적을 거예요. 오디션에 내레이션의 장면을 가져가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분명 어떤 장면 속에서 상대방이랑 이렇게 대사가 주고받는 대사가 있는데 거기서 상대방 대사를 빼서 내 대사만 합쳐서 하나의 독백처럼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독백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 말을 하나로 뭉쳤다고 해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가 존재하지 않나요? 그건 아니죠. 상대는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합친 것뿐이지. 내 앞에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말을 이 상대에게 왜 하냐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목적 플러스 상대라고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 말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서 명쾌한 답이 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 때도 학생들한테 이 말의 목적이 뭔 것 같아? 상대방한테 왜 이 말을 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명쾌하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머릿속에 어떤 추상적인 그 이유들은 둥둥 떠다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딱 생각으로 합쳐져서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여기저기서 둥둥 떠다니는 건 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대사에는요 99% 목적이 존재해요. 영화나 드라마나 극 속의 모든 인물들은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본 전체에서 장면 전체에 따라서 좀 디테일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는데 첫 대사가 밥 먹었어? 라는 대사예요. 말이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한국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일상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어림짐작해서 내가 아는 밥 먹었어? 이 정도로 대사를 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사를 쭉 읽어본 다음에 내가 상대에게 왜 밥 먹었어? 라고 묻는지 의도를 찾아야 돼요. 배우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랑 같이 밥을 먹고 싶은 건지, 상대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밥 먹었는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이랑 이 공간에 같이 있는 게 어색해서 좀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상대한테 플러팅을 하고 싶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건지, 그런 수많은 의도에 따라서 밥 먹었어의 대사의 의미와 뉘앙스는 완전히 바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도가 불명확해요.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대사를 그냥 대충 외워서 말해버리니까 어미가 되게 이상한 미묘한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이런 의도인가? 저런 의도인가? 추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 말이라는 게요, 의도라는 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대에게 하냐에 따라 다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아까 제가 첫 번째 위에서 의도를 말했죠. 의도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듣고 있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 설정도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대사에 나와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시던지. 자, 이성 친구냐, 동성 친구냐, 부모님이냐에 따라서 또 대사가 바뀌겠죠. 그리고 학생들을 보면요, 분석을 할 때 퉁쳐서 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대사를 듣고 상대방이 근데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남자친구야, 친한 친구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퉁쳐서 많이들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퉁쳐서 인물을 설정하니까요, 연기도 퉁쳐진 그런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친구여도 6년을 장기 연애한 남자친구인지, 사귄 지 한 달 된 남자친구인지, 사귀었다 헤어졌다 10번 넘게 반복하고 있는 남자친구인지에 따라서 연기의 결이 달라지죠.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초중고를 다 나온 절친인 건지, 아니면 고1 때 딱 한 번 같은 반을 해본 친구인 건지, 아니면 집안의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인 건지, 그냥 남자친구도 고민 상담 정도 하는 친한 친구인 건지에 따라서도 결이 달라진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작업들을 너무 퉁쳐서 의도를 설정하고 관계를 설정하니까 이도저도 아닌 연기의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어미가 떨어지거나 정확하지 못한 학생들 중에서 목적과 상대가 불명확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분석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자, 두 번째, 목적이랑 상대를 잘 설정을 했어요. 근데도 안 되는 경우, 무슨 말인지도 의도를 파악을 했고 상대방도 잘 설정을 했고 연습을 해서 영상을 찍어봤더니 근데도 뭔가가 이상해. 그거 여러분들이 표현력의 정도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표현력의 정도.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연기를 직접 보고 코멘트를 해주는 게 아니니까 저의 경험을 근거를 해서 하나의 어떤 가설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연습 과정을 잘 떠올리면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연극영화과 4년제를 나온 친구들도 작품 활동을 좀 해봤다라는 분들도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기의 표현력을 결정짓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들숨입니다. 들숨.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말을 하고자 하는 자극과 충동을 받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말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거예요. 그러면 욕구 이렇게 느껴지면 우린 보통 들숨 먼저 마시고 날숨에서 내뱉으면서 대사가 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배우 지망생들을 보면요, 이 들숨을 대충 마시거나 잘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자극과 충동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연습해둔 대로 자신의 호흡을 컨트롤하면서 마시니까 제대로 마실 수가 없고, 제대로 된 호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어미쯤에서 대사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자신들의 연기 영상을 다시 켜놓고 소리만 들어보세요. 소리만. 그리고 내가 들숨을 원활하게 마시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내 연기를 보고 모르겠는 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연기 독백 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연기 독백 영상이 올라와 있잖아요. 좀 그걸 보면서 내가 연기 선생님이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그분들의 연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들숨을 잘 마시고 있는지. 특히 이 감정이 격해지는 연기에서요, 이 들숨을 제대로 마시질 못해서 에너지가 제대로 발산되지 못해서 연기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극과 충동에 의해서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들숨으로 인한 나의 숨의 대사 언기가 아니라 내가 자꾸 연기를 컨트롤하는 거죠.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리고 어디서 본 듯한 그 연기, 내가 TV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 배우 연기를 어떤 떠올리면서 모방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내 연기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같지도 않고 나도 안 보이고 표현력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명심하셔야 될 건 자극과 충동에 의한 들숨, 그리고 그 들숨으로 인한 날숨의 대사를 언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나는 괜찮게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어미가 떨어진다라고 할 때, 이 단계는 좀 위험하죠. 왜냐면 본인 스스로 메타인지가 전혀 안 되는 단계라서 이렇게 되면 연기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방구석 안에서 연기 연습을 오래 하다 보면 메타인지가 계속 떨어져요. 자신의 연기 영상을 아무리 봐도요, 뭐가 문제인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단계가 와요. 내가 나를 보는 눈보다 남이 나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결국 우리들은 대중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중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연기 독학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이 연기 독학의 한계인데요. 저도 지금 유튜브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집에서 유튜브 붙잡고 연기 연습하는 건요, 정말 위험합니다. 자신의 연기를 제대로 피드백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연습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학생분이 이제 상담을 왔는데 본인이 유튜브에 연기 연습에 대한 정보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열심히 보고 들으면서 연습을 해봤대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맞게 하고 있는지 의심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너무 유튜브를 보면서 그 정보들을 맹신하지 마세요.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해둬야지, 이거 지금 유튜브로 보고 연기 연습한다고 해서 그거 내 실력으로 녹아드는 거 아닙니다. 우선 그냥 의식만 바꾸세요. 생각만 바꾼다는 마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룹 레슨을 무조건 추천드려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룹 레슨을 하면요, 저한테 너무 해당되는 시간이 적어서 아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그룹 레슨의 장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티칭하는 선생님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연기를 배울 때는요,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눈과 귀가 트이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다른 동료들에게 코멘트를 해주는 것이 이해가 가야 되고, 내 문제를 내 동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은 저 친구처럼 저렇게 보여지는 거구나,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는데 저 친구한테도 저런 말을 해주시네, 그러니까 나도 저 친구처럼 지금 저런 문제를 겪고 있고 남이 볼 때는 저렇게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또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개인 레슨은 어떤 분들이 받아야 효과적이냐면, 이미 캐스팅이 됐어요. 이미 내가 작품과 배역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랑 1대1로 만나서 작품에 대한 방향을 잡고 역할을 구축할 때 개인 레슨이 효과적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연기는 무조건 그룹 레슨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보통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문의만 그룹 레슨이고 수업 구성 방식을 개인 레슨처럼 한 명 들어와서 코멘트 해주고 그냥 얘는 얘대로 가고, 또 얘 와서 연기 발표하고 코멘트하고 얘는 얘대로 가니까 친구들이 쟤는 쟤 문제, 얘는 얘 문제, 나는 내 문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듣는 거에 대한 장점과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거면 개인 레슨 듣고 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사실은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능력만 있다면 그룹 레슨이 제일 좋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어미 떨어지는 문제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분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분석도 됐는데 안 되면 들숨, 호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현재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서 그런데 또 배움에 막 목마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잘 숙지를 해서 연습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어떤 연기학원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너무 길다고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인강 듣는다는 마음으로, 지금 저는 그런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강 듣는다는 마음으로 각 잡고 듣고 연습에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다른 학원들은 보니까 이게 컨텐츠가 되게 짧더라고요. 편집도 막 많이 하시고. 근데 그렇게 폼을 들이지 않는 게, 그렇게 하면 너무 단편적인 지식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학생들을 이렇게 출연시켜서 수업하는 내용으로도 컨텐츠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편의성도 주던데, 근데 사실 그것도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 게, 그 친구의 문제잖아요. 그 친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수업하는 걸 훔쳐본다고 해서 내 연기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지식을 얻는다라는 관점에서 재미로 보시고요. 결국 변화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건 학원에서 해야 된다. 혹은 뭐 스터디를 가시던지 오프라인에서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